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마흔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같은 팍팍한 시대에 아이를 둘 낳아 키우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돈 걱정에 자식도 하나밖에 낳질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걸까요? 돈 때문에 가족도 남이 되고 친구도 원수가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남이 되어버린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막내였습니다. 제가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막내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게 또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막내의 특성을 전부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리광도 심하고 또 언니 오빠들이 다 해주다 보니까 어려운 것 없이 힘든 것 없이 자란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삼남매였어요. 저희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죠. 요즘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는다고 그러던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없는 살림에서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시며 키우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시죠. 애국자시잖아요. 저한테는 언니 하나, 오빠 하나가 있습니다. 언니가 첫째고요. 오빠가 둘째예요. 우리 언니 자랑을 조금 해보자면요. 우리 언니는 사업가의 기질을 달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셈이 정말 빨라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일과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한 구별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똑소리 난다. 삼남매 중에 제일 똑똑해서 첫째가 아마 동생들 먹여 살릴 거다 하는 이야기는 동네 어르신들이 입 아프게 할 필요도 없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희 오빠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묵묵하게 본인의 할 일을 마치는 우리 오빠는 전쟁터에 나가서도 숙제는 꼬박꼬박 할 놈이라는 소리를 붙이셨죠. 마지막으로 저는요, 그냥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뭐가 됐든지, 무슨 상황에 놓였던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이게 멀리 내다보면 인생에 도움이 될진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죠. 아니 숙제를 하다 말고 뭐하니? 이대로 포기하는 거야? 이거 셈 치는 거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모르면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니. 엄마,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 숙제를 매번 언니한테 도와달라고 하기엔 언니가 공부해야 해서 바쁘잖아. 안 될 거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다니까. 얘는 아직 어린애가 무슨 애 늙은이처럼 말을 하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 될 게 어딨어. 다 되니까 이런 걸 숙제로 내주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셈도 못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 나는 그럼 공부 말고 딴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안 될 거 붙들고 늘어질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못하는 건가 보다. 포기해야지, 이렇게요.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냐고요? 저한텐 긍정의 힘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얼마나 좋게요. 대신에 주변에서는 저에게 끈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언니가 두뇌 회전이 빠른 편이라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언니와 저는 늘 비교 대상이었죠. 아이고, 막내제는 어찌 세상에 살아가려고 그러냐. 미치겠다 미치겠어. 지연이 밥만 닮았어도 내 속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지. 지연이 보고 배우는 것도 없대. 아우,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삼남매 성격이 제각각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첫째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성격이니 걱정할 것도 없고요. 둘째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꾸준하게 파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스타일이니 걱정 없고요. 아유, 막내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홀라당 까먹어 버리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 핏줄은 아닌 것 같은데 너네 집안 핏줄 아니냐? 아유, 어머님 서운하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딱 봐도 허허 웃고 다니는 게 아범 닮았는데 왜 그러세요? 얘가 우리 아범은 말이다.
적어도 이 대가리에 꽃밭이 가득하진 않았어. 저거 막내는 대가리에 꽃밭만 가득해서 어쩌냐 싶다. 이그. 그래도요, 지연이랑 오빠가 알아서 잘 업두고 다니겠지요. 아이, 막내니까 그런 걸로 칩시다. 아이, 어머님, 어떻게 애 셋이 전부 알아서 척척 잘하길 바라겠어요. 내 속이 벌써 이렇게 터져 죽겠는데 우리 애미 속 터지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리겠어. 에이구. 할머니는 대놓고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셨지만 점점 커갈수록 그런 말은 쏙 사라졌죠. 왜냐고요? 저 진짜 아버지 판박이었거든요. 제 성격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랑 저랑 죽이 척척 잘도 맞고 실실 웃고 다니는 것도 똑같은데 눈 가리고 아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도 셈이 빠른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큰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큰아버지께서는 셈이 빨라도 너무 빠른 나머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할머니도 장남인 큰아버지가 모시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떠넘겨 받듯이 모시고 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저를 할머니께서는 매번 대가리에 꽃밭만 가득 들었다고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듯 말을 하시면서도 제일 예뻐하셨습니다. 아, 할머니, 나 깎아먹고 싶은데 200원만 주면 안 돼? 너 또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으려고 그러지? 그거 먹으면 이 다 썩는다니까는. 그리고 그거 어머니랑 오빠도 좋아하는 거 알면서 혼자만 홀라당 먹게. 아, 그니까 할머니한테 몰래 얘기하잖아. 나 200원만 주라, 할머니. 아이고, 아이, 그래. 내가 너 귀여워서 준다. 머리에 든 건 없어도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애니까 나중에는 지부모 모시고 살면 효도하겠지. 대신에 그거 오빠 몰래 먹어야 한다. 네 오빠 이 다 썩어서 치과 가야 하는데 불량식품 먹으면 더 썩어. 알겠어. 오빠한테는 무조건 쉬샤. 그러니까 할머니도 비밀 지키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매번 저를 보며 껄껄 웃으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제가 또 정 하나는 넘쳐서 오빠 몰래 먹기로 약속해놓고 불량식품을 사서 오빠랑 나눠 먹은 걸 들켰을 땐 호도에게 혼이 났지만요. 우리 오빠 이가 다 썩어서 단 걸 먹으면 안 됐거든요. 할머니는 혼이 나는 저를 보면서도 사람 좋게 웃으셨습니다. 저렇게 정이 많으니 가족들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삼남매 자라면 자랄수록 더더욱 우애가 넘쳤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언니와 오빠는 똑똑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언니야 당연히 똑똑했고 동네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부벌레였기 때문에 명문대에 진학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거기다가 장학금까지 받았으니까 우리 언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빠는 명문대에 못 들어갈 줄 알았어요. 사람이 곰 같아서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 할 일만 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명문대까지는 입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실제로 첫 수능 때는 탈락했거든요. 근데 이 악물고 재수를 하더니만 공부를 죽어라 해서 언니의 뒤를 따라가더라니까요. 오빠가 명문대에 입학을 했을 땐 언니가 입학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세 번째 수험생이니만큼 나름의 여유가 있었는데 정작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시험 문제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애초에 내신이라는 것도 개차반이었습니다. 내신도 망해버렸지, 수능도 망해버렸지, 저는 별 방법이 없었어요. 아, 나 그냥 대학 안 갈래. 수능 포기할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공부랑은 안 맞는다니까.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쩌려고. 대가리 꽃밭 티내냐. 나는 근데 너 대학 못 갈 줄 알았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디 가서 기술이라도 배워. 기술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밥값 못하는 걸로 간주하고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할머니께서 엄포를 놓으시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20살부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만만하게 배울 수 있는 대중적인 기술이라 하면 미용이었어요. 다른 건 다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고 해도 머리만큼은 기계가 못 자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래 전망이 보이는 직업이라고 단단히 믿었기 때문에 저는 미용실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몸이 따라줘야 같이 따라가는 것이더라고요. 저요, 가위질 더럽게 못했습니다. 함정이었죠. 미용을 하겠다고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가위질을 못한다? 이만큼 절망적인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 긍정의 힘으로 이 나이만큼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미용실에서 어깨너머로 카트 배운 지도 몇 년이야? 근데 아직도 그렇게 머리를 못 잘라서 어떡해? 너 소질 없다니까? 아, 그니까요, 원장님. 미용 배우겠다고 들어와서는 가위질 하나 못해서 저 어떡해요? 근데요, 저 샴푸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세상에, 샴푸질 하려고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응?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마사지 같은 거 배워서 관리실에서 일하는 게 돈이 더 되겠다. 제가 샴푸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었거든요.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분들이 제가 샴푸를 해주면 두피가 그렇게 시원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말을 해주셨었어요. 그 말에 저 냅다 미용실 그만두고 전공을 돌려서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게 제 나이 25살의 일이었어요. 그 가위질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5년이나 미용실에서 일을 했다는 것도 용하지 않나요? 사실 제일 끈기 있는 사람은 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신 원장님이실지도요. 아무튼 저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딴 뒤 피부관리실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정말로 재미가 있었어요. 왜 이 일을 이제서야 알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손으로 일일이 마사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 손가락에 대한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일하는 샵에 와서 피로를 풀고 가고 피부 관리를 받고 가는 고객님들이 있어서 뿌듯했어요. 저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손길이 좋다며 지명을 해주시는 고객님들도 계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나름 샵에서 인기가 있는 테라피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관리사들의 고나리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죄가 되는 세상 아니겠어요? 긍정의 힘으로 견뎌보려 했었죠. 아니, 이 선생, 이번에도 내 지명 고객님 빼앗아 갔더라. 누구요? 아, 어제 오신 여사님이요? 어제 관리사님이 쉬시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건데 왜요? 이제 이 선생님한테 받으시겠다고 하시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상도덕이 있지. 씨. 자꾸 그렇게 남의 고객 가로채갈 거야? 아우,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고객님께서 제 손길이 마음에 드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절을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어머, 아우, 이 선생 말하는 싸가지가 뭐야? 지금 언니 고객 빼앗아 가놓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야? 아우, 무서워서 이 선생이랑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우리 고객 다 가져가려고? 어머,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텃세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웃으면 비웃는 줄 알았고 제가 의기소침하게 있으면 일부러 불쌍한 척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능력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을 찾았는데 사람들의 시기 질투에 저는 지치고 말았고 결국 2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인생 27살에 처음으로 맛보는 좌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관리샵에 취직을 해도 되는 것이었지만 거기서도 텃세가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서 움츠러든 상태였습니다. 백수인 상태로 집에서 좀 쉬게 됐는데 그동안 뭘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이 드시며 병약해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막내야, 병원에 입원해서 멍하니 있으니까 아주 심심해 죽겠다. 아서 드런드런 얘기나 나누면 놀자. 병원 좀 와라. 매일같이 심심해서 못 살겠다며 놀러 오라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집에 있어봐야 안 좋은 생각만 들고 해서 할머니 병원에 찾아갔죠. 그리고 할머니와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아니, 남 잘 되는 꼴을 왜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할머니.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해질까봐 그러는 거겠지. 뭐든지 즐거운 일을 해야 하는 법이야.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즐겁고 보람차야 그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법이란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계셨고 언니랑 오빠도 대학 졸업 후에 이미 벌써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책을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 병실에 앉아서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침대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드리고 할머니를 보살피니까 병원에서도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소녀딸이 아주 효녀라니까요. 할머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매일같이 귀찮은 기색 한 번 없이 찾아와서 책을 읽어주니 이 노인네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우리 애들은 한 번 오라고 해도 안 오던데 나이 들면 저런 게 최고라니까. 보호자들 사이에서 부럽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칭찬이 즐거워서 매일같이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주변에 심심하신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모여서 제가 읽어드리는 책을 같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외로 이런 병간호하는 일이 잘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예, 그거 만만하게 볼 일 아니다. 지금이야 네 할머니고 워낙 어머님이 점잖으신 분이니까 그렇지. 환자를 네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얘는 우리 막내 소질 있구만. 왜 그리야?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를 전적으로 관리했어요. 제 보호사 인생 중 첫 일이나 다름없었지요. 우리 할머니를 그렇게 2년간 간호하다가 떠나보냈고 저는 30의 할머니와 영영 이별을 하면서 무척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제가 뭘 하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언니와 오빠는 걱정 없지만 가는 마지막까지도 제가 눈에 밟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해야 했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린 다음부터 열심히 요양보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 할머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꽤 오랜 시간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도 간호조무사 한 명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만나는 남자가 없단 말이야? 왜? 나이도 적당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데 왜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 진귀한 보석을 다들 몰라보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요, 어디 가서 빠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이 선생님, 내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 갑자기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아유, 내 남동생인데 애는 참 괜찮아.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보는 건 어때?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이 선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가족을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솔직히 좀 식겁했죠.
사람이 별로면 거절을 하는 것도 일이다 싶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32이었는데 남동생분은 34이라고 했어요. 제가 약간 어쩔 줄 모르겠다는 식으로 뜨뜨미지근하게 말을 하니까 지금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하면 나이도 적당하지 않겠냐고 간호조무사님이 살살 꼬드기더라고요. 본인 남동생에게는 저 같은 여자가 딱 어울린다고 그냥 제가 너무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이거 거절도 못 하겠더라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간호조무사님이 성격이 정말 좋고 쾌활한 걸로 요양병원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화를 한 번도 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호자들과 환자들 사이에서 나이팅게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잘했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그 성심을 남동생도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거절을 했지만 저한테 끈질기게 한 번만 만나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유쾌했어요. 물론 꼴 보기 싫은 면도 있긴 했죠. 식탐 같은 게 살짝 있었는데 그게 몇 번 보다 보니까 식탐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욕심이 많은 타입 같았습니다. 흠이라면 흠이지만 눈을 감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남자는 자고로 욕심이 좀 있어야 잘 산다고요. 그래야 돈도 잘 모을 수 있는 법이고 성공도 금방 하는 법이라고 허허실실 다 퍼주는 놈 말고 욕심 꽉 잡은 놈이랑 만나라고 하셨었어요. 딱 남편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었던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첫 만남까지는 거절을 할 생각이 더 많았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죠. 선이 굵직한 것이 남자답게 생긴 호감형이었거든요. 첫 만남에 밥을 먹는데 제 볶음밥 위에 올라간 계란 후라이를 홀라당지 입에 쳐넣는 걸 보고 점수가 살짝 깎이긴 했지만요. 근데 사람 자체는 너무 재미있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흐름을 잘 타고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입담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재미나게 잘하세요? 저는 무슨 말을 해도 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입담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요, 말 못하면 밥줄 끊어줍니다. 아, 맞다. 학원 강사라고 하셨었죠?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할 수가 없겠어요. 중간중간 재치 있게 말도 하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 수업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같고요. 저 나름 학원에서는 인기 있는 선생이거든요. 여진 씨에게도 인기 있고 싶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게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연봉도 꽤 괜찮은 편이었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버는 돈에 비하면 훨씬 더 잘 벌었었어요. 학원이 유명한 입시 전문 학원도 아니었고 동네에서 조금 큰 학원이었는데도 돈을 그만큼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었죠. 저희는 그렇게 몇 번 더 같이 밥을 먹었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연애 끝에 저희는 결실을 맺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이어주신 형님께 좋은 옷도 한 벌 해드렸죠. 그때 정말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남편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저를 알아봐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도 드렸고 저희는 정말 결혼이라는 것에 성큰 발을 내디딘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과 저는 계속해서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시자가 붙는다고 해서 저에게 뭔가 요구를 하신다거나 하는 것 없이 항상 제 편에 서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유, 내가 며느리 기분을 잘 알잖아. 그래서 내 동생이랑 결혼하는 여자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편 들어주자 싶었어.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았지?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아유, 말씀만으로도 너무 든든한걸요. 문제 생길 일 없게 저희 두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볼게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올케한테 형님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걸. 우리 정말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사셨어요. 시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신 이후에 혼자서 형님과 남편을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고집이 있고 내 아들 하실까봐 걱정도 됐었어요. 형님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된 것도 저랑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할머니의 병간호를 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것이었으니 형님과 저는 정말 친구처럼 자매처럼 죽이 잘 맞았어요. 고부 갈등 없이 이런 시댁을 만나게 되는 것 역시 행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 저희 둘의 사이를 질투하실 정도였다니까요. 둘이 어쩌면 그렇게 죽이 잘 맞아? 이러다가 아주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겠어. 우리나라가 아직은 여자랑 여자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니 말이지. 둘이 자매인 줄 알겠다니까. 엄마도 참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저희는 웃으면서 그렇게 정을 쌓았죠. 하지만 사이가 좋은 것과 결혼 준비는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돈이 웬수죠. 물론 둘 다 모아온 돈이 있긴 했지만 남편이 월등하게 많았거든요. 그래도 혼수에. 결혼식 비용에 양가 도움 없이 준비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모아둔 돈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의 힘으로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모은 돈이 더 많다 보니까 제가 주눅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우리 언니 오빠는 모두 시집장가를 간 다음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막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저 결혼시킬 돈은 부족했던 거예요. 언니 오빠가 이미 먼저 해버리면서 돈을 쓸 만큼 써서 말이죠. 제가 고민이 깊어지고 신우한테 털어놓았더니 신우가 고민 끝에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이야 보험처럼 사둔 집이 하나 있어. 사실 우리 남편 명의로 된 3룸 빌라가 하나 있거든. 거기 세입자가 마침 나갈 때가 돼서 그 집에서 한번 시작해 볼래? 집은 위치도 좋았습니다. 남편의 학원도 저의 병원도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차를 끌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집값을 아낄 수 있는데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억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저희가 따질 거 없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형님, 그러면 그 전세금은 얼마나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대출을 이 정도만 받으면 생활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자 계산도 해봤는데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전세금을 내겠다고 그래. 됐어. 전세금 받을 것 같았으면 다른 집 가라고 했지. 돈 아끼라고 우리가 가진 집에 들어오라고 한 건데. 그 마음이 얼마나 드넓습니까? 태평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양심이 있죠. 기존 세입자한테 전세금도 빼줘야 하는데 저희가 홀라당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남편이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누나의 투자처인데 우리가 홀라당 공짜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 빌라 값이 거의 3억 정도 했는데 적어도 전세금 1억은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남편에게 그럴 돈은 없었고 또 남편은 은근히 제가 친정에서 받아오기를 바라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하며 엄마한테 슬쩍 말을 했는데 엄마가 언니한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언니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가 팍팍 올라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억, 그거 내가 줄게. 그러니까 시댁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들어가. 알았지? 언니, 아니 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줘. 언니네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었어? 언니, 너네 형부랑 같이 사업하는 게 좀 잘 풀렸어. 언제 풀리려나 했더니 한번 쓱 풀리고 나니까 슬슬 잘도 풀리는 거 있지? 내 동생한테 그 정도 해줄 수 있어. 엄마가 나랑 둘째 결혼시킨다고 돈 많이 써서 너한테 지원 제대로 못 해준다고 속상해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줄게. 형부랑 얘기는 한 거야? 나 형부 미안해서 그 돈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 형부한테 내가 해드린 것도 없잖아. 아이고, 가족끼리 뭘 그런 걸 신경 써. 네 형부도 당연히 오케이 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언니의 도움으로 1억을 받아서 형님께 드렸습니다. 형님 손사래를 치며 됐다고 했지만 전세금 드려야 마음 편안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랑 남편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의 욕심이 지네 가족 한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결혼 이후에 딸 하나 놓고 일을 그만뒀었단 말이죠. 애를 키워야 하니까요. 근데 남편 놈이 일을 그만둔 저를 식충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결혼 3년 차에 첫 딸을 낳고 일을 그만둔 건데 말이죠. 제가 그냥 놀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요즘은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전쟁이라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일을 그만둔 건데 뭐만 하면 너는 돈도 안 벌어오는 게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열이 받아서 아이 어린이집 들어가자마자 재취업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워낙 줄어들고 있어서 재취업 어렵지 않았거든요. 재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던 와중에 집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가 40쯤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던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정말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파탄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길거리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족족 나왔죠. 또한 수출길이 다 막히고 요양원도 엄청나게 빡센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매일매일 코를 찔러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전염병이 걸려 있는 상태면 큰일 나니까요. 병원에 외부인 출입도 안 됐고 심지어 일자리를 대거로 잃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어요. 별별 난리가 다 났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니까요. 특히 우리 병원은 특성상 노인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한번 그런 병이 퍼지면 말도 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망한 자영업자들도 한둘이 아니었으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형님네도 비슷했어요. 형님네는 심해부가 운영하던 가게가 망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형님까지도 병원이 전염병 때문에 문을 닫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거든요. 여보, 소식 들었지? 우리 누나네 큰일 났더라. 매형도 가게 망해서 빚을 지게 되었고 누나도 이번에 병원이 문 닫으면서 백수됐대.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때? 그나마 저희 사정은 괜찮았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정말 소수의 노인들만 있는 요양원 같은 곳이라서 나름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내부 시설도 넓게 사용하고 1인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괜찮았어요. 남편은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줌이라는 인터넷 수업으로 진행해서 괜찮았고요. 남편이 도와주자고 하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이야기 들은 형님이 바로 됐다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됐어. 뭘 도와준다고 그래. 우리 집 사정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모아둔 돈 하나 없을까 봐. 그걸로 급한 문제 다 해결됐어. 마음 써준 건 고맙지만 마음만 받을게. 정말? 누나가 똑부러지게 돈 모아두고 살았네. 잘했어. 나는 걱정했지 뭐야. 그래도 돈 필요하면 우리한테 얘기해. 알았지? 이것도 잠깐일 거야. 이런 병은 백신 하나만 나와도 끝인 거 알지?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사태는 꽤 오래 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몇 년이나 이어질 거라고 예상 못 하셨잖아요. 저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방역 잘 되는 줄 알았지요. 어느 날부터 환자가 막 몇백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 바람에 전염병 사태에도 꾸역꾸역 버티던 우리 언니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형부랑 언니랑 둘 다 매달린 회사였기 때문에 둘 다 막대한 빚을 지게 됐고 일자리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폭삭 망해버렸어요. 언니는 집까지 팔아야 했고 유학 보낸 아들, 딸까지도 불러들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카들을 조기 유학 보냈었거든요. 그 와중에 전염병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서 못 왔다는 건 함정이었죠.
언니랑 형부는 거의 길바닥에 내앉게 된 수준이었어요. 집까지 팔았으니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를 걱정해야 했거든요. 그때 친정은 오빠네랑 합가를 한 상태였습니다. 오빠네가 결혼 후 시험관으로 쌍둥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애들 봐주고 하느라 합가를 한 상태였기에 언니가 오빠 집에 가기는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언니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가 이 집을 얻을 때 1억을 보태주기도 했었거니와 그 돈 갚으라고 준 돈도 아니었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동생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가족이잖아요. 아유, 언니가 지금 오갈 곳이 없는데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 뭐 길에서 자라고 그래? 아니, 처형네가 오면 불편해서 어쩌냐. 나는 집에 당신이랑 애랑 있는 게 편하지. 처형은 뭔가 남인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꼭 우리가 내어줘야 해? 그 장모님한테 부탁해서. 언니가 우리한테 1억 준 거 잊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배려해도 되잖아.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니를 부르겠다고 말을 하고 언니 보고 짐 싸들고 우리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언니는 정말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연신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야 당연한 거죠. 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밥 먹고 있는데 남편이 또 식탐 쳐부리고 있더라고요. 언니랑 형부는 개걸스럽게 고기 반찬을 입에 우겨 넣는 남편을 보며 저를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솔직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암튼 그런 사이에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시어머니께서 한 짐을 보따리 가득 싸들고 오신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로? 그 집은 다 뭐예요? 어디 피난이라도 가시는 거예요? 엄마, 왔어? 내가 엄마 보고 집으로 좀 오시라고 했어.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언니도 있는데 어머님 보고 짐 싸들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왜? 왜긴 왜요? 너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청내도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데 혼자서는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이 집도 따지고 보면 우리 집 건데 우리 엄마가 안방을 써야 공평한 거 아니야? 남편이 무슨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집에 와 있는 게 싫고 내쫓고 싶으니까 일부러 시어머니를 집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께 소리를 치며 나가라고 하진 못할 거라는 걸 남편은 알았던 거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밥 먹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란 말입니까? 가뜩이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더 눈치가 보이겠냐고요. 제가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었고 잠시만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주는 가족이라는 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남편은 분명히 욕심이 있었지만 저에게 누구보다 다정하고 가족들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네 가족 한정이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제대로 하게 된 것이었죠. 시누이가 곤란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외로우실 때도 누구보다 발벗고 나섰지만 우리 가족의 일은 남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여보,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안 그래도 언니가 불편해하는데 더 불편해하겠네. 왜 불편해해? 솔직히 내가 불편한 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니 그 처형이 불편한 건 꽤나 신경 쓰이나 봐. 처형, 같이 이야기 좀 하시죠. 왜 우리 언니까지 부르고 그래? 밥 잘 먹고 있는데 체할라. 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내 집인데. 처형,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업이 망했다고 동생네 집 와서 뭐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 집도 우리 누나 집인데 따지고 보면 지분은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 엄마 모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형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왜 우리 앞에서 지분을 따지고 그래?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산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뭐 틀린 말 했냐? 솔직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처녀가 남편까지 끌고 쳐들어오면은 우리 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가족들 다 끌고 와서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짐 싸들고 왔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며느리한테 효도나 좀 받아보고 살자. 시어머니께서 배를 딱 내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늘 당당하고 똑부러지던 우리 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언니 성격은 어릴 때부터 봐와서 알고 있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냉혈한이라고 공과 사가 확실히 구별되게 행동을 하고 맺고 끊는 것도 잘해서 뭘 해도 성공할 거라고 했던 우리 언니였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사업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고 이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소중한 언니인데 저 때문에 괜히 이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옆에 형부도 있었다는 거죠. 형부라고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았더라면 애초에 공평하게 반반하고 아이 핑계대지 말고 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당당하게 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우리 언니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몰라서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자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더더욱 날뛰더라고요. 아이고 양심도 없어라. 아니 집에 뭐 생활비는 좀 보태면서 지내는 거야? 아무리 동생네 집이라고 해도 동생이 결혼까지 해서 자식까지 있는데 이렇게 얹혀서 사는 건 아니라고 본다. 어머님 뭐 한 달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이틀째예요. 생활비는 무슨 생활비예요. 언니 사정 뻔히 알고 있으니까 가족으로서 집에 오라고 말을 한 거죠. 어머님이 여기 들어와서 사신다고 제가 생활비 보태라고 하면 내실 거예요? 아니지 얘가. 내가 여태까지 우리 아들 키우느라 들어간 돈이 얼마고 정성이 얼만데 돈을 받겠다고 그래. 너 그건 너무 양심 없는 소리지. 언니도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언니한테 돈 받을 것 같았으면 저희 집에 오라고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아이고 너는 참 너무한 거 아니냐? 지 시어미 모시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더니 지 가족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말이야. 나는 네 가족도 아니냐?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남편 놈은 저희 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궁금해졌죠. 제가 남편을 노려보니까 남편이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거다. 우리 엄마가 안방 쓰고 나는 사실 거실에서 자도 괜찮긴 한데 저기 두 번째 방에서 내가 애랑 같이 잘게. 당신이 거실에서 자는 게 낫겠지? 그래야 처형내가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거실에 있으면 불편하실 거 아니야. 남편이 야질야질하게 구는데 진짜로 공평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저러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긍하고 넘어가면 언젠가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의 집을 팔아치우고 저희 집으로 짐을 다 옮기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저는 결국에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분주하게 준비를 했죠. 애미야, 아침밥은 언제 차리냐? 뭐냐? 너 어디 나가냐? 아침부터 씻고 무슨 준비를 하는 거야? 아침은 안 차리고. 저 아침밥 안 먹어요. 먹고 싶으면 어머님이 차려 드세요. 세상에 사람이 아침을 먹어야 든든하지. 여보, 일어나서 준비해. 나랑 갈 곳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움직여야 해. 토요일 아침인데 어딜 가자는 거야? 아이씨, 나 피곤해서 오늘은 좀 늦게까지 자려고 했는데. 엄마,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엄마도 같이 가게 준비해. 이 사람이 또 좋은 집 많이 알거든. 그래? 그러면은 나가서 뭐라도 좀 먹고 들어오면 되겠네. 나 시장에 살 것도 있고 그랬는데 마침 잘 됐다. 아예 나간 김에 장도 보고 그러고 오자. 사돈, 우리 저녁 전에는 들어올 거니까 집에서 할 거 없으면 저녁 준비나 미리미리 해주면 좋겠네.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피곤해가지고 저녁 차릴 힘이 없잖아. 얹혀 사는 입장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언니한테 시킬 일이 따로 있지 지금 밥을 해놓으라고요? 어머님 정말 경우 없는 행동인 거 아시죠? 뭐라고? 경 없는 행동? 그러는 너는 얼마나 예의가 있고 경우가 있어서 주말 아침에 시어미를 쏙 빼놓고 우라들이랑 나갈 생각을 하냐? 그리고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밥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우리가 다 나갈 건데 그러면 밥 준비는 누가 한다고 그래?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언니한테 그냥 쉬고 있으라고 말을 하니까 남편이 또 옆에서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는 며느리네 뭐네 궁시렁거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새치열을 놀릴 수 있나 보자 싶었죠. 그렇게 나들이를 가는 줄 알고 따라온 시모까지 함께 데리고 도착을 한 곳은 집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복덕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 집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복덕방에 들어가자 남편과 시모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따라 들어왔어요. 아니 복덕방은 왜? 뭐? 우리 집 이사 가게? 엄마 모시고 살려면 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근데 그 처형내 나가면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도 않은데? 저희 집 내놓으려고요. 이 집 빠르게 처분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가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변 시세 좀 봐주시겠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나마 괜찮을 거야. 주변 시세가 3, 4천씩 올랐거든. 그러니까 아마 3억 6, 7천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됐네요. 그러면 집 팔게요. 이 집 빠르게 사갈 사람 있나 좀 알아봐 주세요. 야, 애미야. 너 지금 뭐 하냐? 딴 사람 집도 아니고 우리 딸. 아니, 우리 사위 집을 네가 뭐 한다고 팔어? 우리 사위랑 얘기는 된 거야? 그 남의 집을 왜 네 집처럼 굴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네. 이거 우리 누나네 집이거든요. 이 사람이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냅두세요. 나 참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집을 왜 팔어? 저는 미리 집에서 가지고 온 서류 하나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방에서 아주 소중하게 꺼내서 보여주니 남편이 시큰둥하게 받아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한 남편의 두 눈이 주먹만큼 커졌습니다. 온 몸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궁금하셨는지 서류를 확인하셨고 이내 남편과 같은 얼굴을 하셨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집문서잖아. 우리 집 주소가 맞는데 이게 왜 매형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해구머니 나 지금 우리 사위가 뭐 어머한테 집을 넘겼다는 거야? 아니 여기 떡하니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걸 왜 어머 이름으로 주냐?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맞네. 문서 위증한 거네. 너 이거 범죄야. 우리 매형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왜 너한테 이 집을 주겠어? 이게 그들한테는 투자처나 마찬가지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게 이 집이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이야. 어떻게 이 집에서 그 긴 세월을 살면서 등기부 등본 한 번을 안 떼보니? 그것만 떼봤어도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뻔히 알았을 텐데. 어차피 누나네 집이니까 뭐 굳이 떼볼 필요가 없었지. 잠깐만. 그러면 이 집이 정말로 네 명의로 넘어갔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아니라 왜 네 이름으로? 누나가 미쳤냐?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둘 다 멘탈이라도 나간 사람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누이가 미친 것 같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제가 누구보다 세상 당당하게 앉아 있었으니까요. 다들 제 눈치 살짝 한번 살피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기침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집이 어떻게 제 명의로 바뀌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형님네 집이 빚까지 떠안고 가게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폭삭 망했을 때의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시누이네를 도와주자고 말을 꺼내기 전에 저는 이미 시누이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편 모르게 시누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물론 있었지만 그걸로는 시누이네를 돕기엔 역부족이었었죠. 그때 제가 시누이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언니와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니네는 이미 사업이 조금 힘들어져 있었을 때라 도움을 줄 순 없다고 했지만 오빠는 달랐습니다. 오빠는 제가 결혼을 할 때 해준 게 없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에 큰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황했다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난리통에 성황을 할 수 있었냐고요? 우리 오빠는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식시장이 정말 요동을 치면서 아주 떼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떨어질 것 같았던 주식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탔기 때문이었어요. 오빠도 그 반열에 끼었고요. 내가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게 해줘. 저는 고마웠어요. 제가 시누이한테 돈을 주면 시누이에게 전세금을 빚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은혜도 갚을 수 있었고 시누이 또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죠. 시누이한테 오빠에게서 받은 돈을 내밀었을 때 시누이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큰 돈은 내가 어떻게 받아? 못 받아. 내가 이 돈 받으려고 그동안 우리 옳게 챙겼던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비해 너무 큰 돈인 것 같아. 당연히 받으셔야죠, 형님. 이러다가 진짜 길거리에 내 앉아요. 저요,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결혼하고 벌써 몇 년이에요? 6, 7년 동안 형님 집에서 단돈 1억으로 살았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받으셔도 되는 돈이고요. 저도 마음 편안하고 싶어요. 그 말에 시누이가 너무 고맙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제 코끝이 찡해졌어요. 아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당장이라도 이 돈을 받아 챙겨서 지금 당장 힘든 상황 벗어나고 싶은 건 사실이야. 빚도 갚고 싶고. 근데 내 동생이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 이걸 어떻게 그냥 받니? 이거 그 돈 아니에요. 저희 친정에서 가지고 온 돈이에요. 그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 뭐라고? 그러면 더더욱 받을 수 없는 돈이지. 친정에서 가지고 온 돈은 내가 어떻게 받아? 절대로 못 받아. 아유, 필요 없어. 저한테 필요한 데 쓰라고 준 돈이고요. 저는 지금 형님께 드리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니까 형님이 빚 갚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요. 시누이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선 심해부랑 상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는 대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저희 명의로 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심해부 또한 그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거듭 연락을 하셔서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욕심이 많은 남편과 시모가 난리칠 게 뻔하니 당분간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덧붙이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했어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는데 우리 언니의 사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 이 사달이 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하자 입을 떡 벌리고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저한테 다시 되묻더라고요. 아이씨, 그러면 이 집이 정말로 당신 명의로 된 집이 맞다는 거야? 당신 한글 몰라? 지금 눈앞에 들고 있는 그 문서에 누구 이름으로 되었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 집이 맞는 거지. 시어머니도 남편도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 집 팔게요. 아유, 저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여보, 그러면 그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 건데? 당장 집도 없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생각을 다시 해봐. 뭐를 어디 가서 살아?
너는 어머님 집으로 가고 나는 우리 언니랑 우리 애랑 같이 살지 말아볼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부부가 왜 떨어져 살아? 우리 손주는 왜 네가 데려가고? 아직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이혼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번개라도 맞은 듯 시어머니께서는 악 소리를 내더니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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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무슨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집을 팔면 어쩌냐. 그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딜 가냐. 어머님 댁으로 가서 살림 합치고 두 분 지지고 볶고 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두 분이 쥐기 잘 맞는 게 아주 평생 행복하게 사실 것 같은데. 그게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어. 저는 의문이 가득했죠. 아니, 시어머니 집으로 가면 될 걸 저한테 왜 이러나 했더니 둘이 우물쭈물하며 숨겨진 사실을 밝히는데 아우, 저 진짜 충격 먹고 말았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아이 우리 학원 망했어. 아니 내가 실직자로 살 수 없어서 우리 엄마 집을 팔아서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생이 하나도 없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학원이 언제 망했는데 그딴 이야기 한 번도 없었잖아. 아이 내가 저 맨날 돈 벌어온다고 유서를 떨었었는데 진실을 어떻게 말해. 전염병 터지고 학원이 줌 수업하다 보니까 인강 듣는 게 낫겠다면서 애들이 대거로 우르르 학원을 그만두는 바람에 학원이 망했어. 나 실직했는데 실직자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엄마 집 팔고 학원 차린 거거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으로 짐 싸들고 온 거고. 시어머니는 때마침 이사 나와야 하는 타이밍에 우리 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서 기회다 하고 들어온 것이었죠. 언니가 아니었어도 우리 집에 들어왔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충격을 안 받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잘 됐더라고요. 시댁도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인간들 정말로 우리 언니처럼 오갈 곳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잘 됐다 싶어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둘 다 저한테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딜 가냐.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 근데 내가 안방은 탐내지도 않으마. 사도 내가 작은 방 쓰느라고 고생 많았다지. 그 방 앞으로 내가 잘 쓰마. 그래 여보. 우리 진짜 갈 곳도 없는데 쫓겨나면 안 돼. 잘못했어. 빤히 보고 있던 복도방 주인분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유 꼴 좋으네.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갑질 않아. 그러다가 망하지. 그러길래 애초에 마음씨 곱게 써야 하는 법 아니겠어? 저는 집 팔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사실 미안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누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먼저 했는지 저한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끝까지 제 흉을 봤나 봅니다. 이혼은 어렵지 않았어요. 법원에 가서 이혼하겠다고 강경하게 말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이 양육권은 제가 들고 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 팔아치운 돈으로 언니와 형부와 함께 지내고 있고요. 지금 2년 차 됐는데 언니에게 육아 도움도 많이 받고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전염병이 사그라들면서 언니 사업도 다시 풀리게 되었고 언니 아마 조만간 이사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저 혼자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겠죠? 걱정이 태산이지만 저는 긍정의 힘으로 잘 해치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내라는 한마디 부탁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